수백만 명의 캄보디아 시민을 학살했던 잔혹한 독재자 폴포트, 이 참혹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캄보디아를 해방시킨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훈센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크메르 루즈의 일원으로 시작했지만 그 잔혹함에 등을 돌리고 베트남으로 탈출했죠. 그곳에서 반 폴포트 무장 세력에 합류했고 1979년 반군과 베트남군이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릴 때 그는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공로로 단 28세의 나이에 최연소 외무장관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당시 훈센은 캄보디아 재건의 상징이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다시 문을 열고 국제사회와의 외교가 복원되자 국민은 그를 구원자라 불렀죠. 그리고 1985년 그는 총리 자리에 오르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젊은 지도자. 사람들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희망은 균열을 맞이했죠. 권력의 맛을 본 훈센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이 증오했던 폴포트 정권의 방식을 따라하는 독재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지금 총리이지만 2023년 이후에는 총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2040년에는 총리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권력을 세습하고 체제를 영원히 굳히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영웅의 이름으로 시작된 권력이 결국 한 나라를 통째로 붙잡게 된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훈센은 어떻게 영웅에서 독재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왜 다시 한번 독재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1975년 캄보디아에 붉은 악몽이 내려앉았습니다.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가 수도 프놈펜을 점령했고 그들은 곧 원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며 광기에 휩싸였죠. 도시 전체가 강제로 비워졌고 지식인, 교사, 의사는 물론 안경을 쓴 사람들까지 부르주아로 낙인 찍혀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훈센도 크메르 루즈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이상이 아니라 지옥이었죠. 킬링필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고문당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진 것이었죠. 훈센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메르 루즈가 베트남 국경 지역 자국민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베트남으로 탈출했죠. 그곳에서 그는 반 폴포트 게릴라군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월 베트남군과 함께 프놈펜에 진입했습니다. 폴포트 정권이 무너졌고 킬링필드의 악몽이 끝났죠. 훈센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폴포트 정권 붕괴 후 캄보디아는 폐허였습니다. 학교는 파괴되었고 병원은 문을 닫았으며 인프라는 완전히 붕괴되었죠. 28세의 젊은 훈센은 외무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세계 최연소 외무장관이었죠. 그는 국제사회와의 외교를 복원하고 원조를 확보하며 캄보디아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고 병원이 재건되었으며 도로와 다리가 복구되었죠.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33세의 훈센은 총리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불렀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젊은 지도자. 하지만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1991년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캄보디아는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년 뒤 유엔 감독 하에 총선이 실시되었죠. 그런데 결과는 훈센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훈센의 캄보디아 인민당이 2위를 했던 것이었죠. 왕당파 라나리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훈센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지킬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공동총리 체제가 구성되었지만 훈센은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는 제2총리였고 라나리드가 제1총리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훈센은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라나리드는 축출되었고 반대파 90여 명이 살해되었죠. 국제사회는 비난했지만 훈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8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단독 총리로 복귀했죠. 이때부터 훈센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훈센의 독재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반대파 정치인들이 암살되거나 투옥되었고 비판 언론인들이 살해당했죠. 2013년 총선에서 훈센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대 정적인 삼냉시가 이끄는 야당이 선전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훈센은 곧 반격에 나섰습니다. 삼냉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워 참정권을 박탈했고 그는 결국 프랑스로 망명해야 했죠. 그리고 현재 10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랭시의 후계자인 캠 소카 역시 미국과 공모해 국가 전복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27년 가택연금형을 받았죠. 같은 해 훈센은 최대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총선에서 125석을 모두 독점했죠. 훈센은 모든 방송국과 신문사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지칭할 때 반드시 영광스러운 최고 총리이자 강력한 사령관 훈센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설립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미니스커트와 시스루 복장을 단속하고 처벌했죠. 21세기의 말입니다. 2023년 초에는 훈센 가족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독립 언론 매체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폐간 명령했고 그날 당일 즉각 폐쇄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훈센은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폴포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국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소설이 떠오르는데요. 인간 농장주에게 학대받던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켜 농장을 해방시켰고 권력을 잡은 돼지들은 점점 인간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다 결국 자신들이 몰아냈던 인간보다 더한 독재자가 되었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처럼 말이죠. 훈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재의 피해자에서 독재의 가해자로 변했죠. 물론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훈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겁하고 약한 선택을 한 사람이었죠. 자신이 싫어했지만 효과적이라고 알았던 폭력과 독재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2023년 7월 캄보디아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된 것이었죠. 캄보디아 인민당이 125석 중 120석을 차지했고 나머지 5석마저도 친여당 성향의 펀신팩당이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없는 선거였죠. 최대 야당인 촛불당은 선거 2달 전인 5월에 서류 미비를 이유로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투표율은 84.2%였습니다. 놀라운 수치였죠. 선관위는 투표한 사람에게 2주일 동안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손가락에 묻혀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잉크가 없는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훈센 정권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죠. 높은 투표율로 국제사회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독재라고 비판하면 훈센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84.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신들보다 훨씬 높죠. 나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합법적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캄보디아 국민들이 실제로 훈센을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38년간 독재하고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사람을 왜 국민들이 환호할까요? 학교 운동회로 예를 들어볼까요? 반대항 줄다리기를 할 때 우리 반이 이기면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직접 줄을 당기지 않았어도 말이죠. 우리 반이라는 소속감 때문입니다. 독재자는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강한 지도자는 강한 국가, 나도 강하다는 착각을 만들어내죠. 여기에 독재는 효율적이다는 신화, 국기와 군대를 이용한 애국심 자극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38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공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훈센은 곧 캄보디아라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훈센을 비판하는 것이 곧 나라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2023년 7월 26일 총선 사흘 만에 훈센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8월 22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 후임은 내 아들 훈마넷이다.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선거가 아니라 대관식이라고 조롱했죠. 훈마넷, 그는 누구일까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캄보디아인 최초로 졸업했으며 뉴욕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죠. 귀국 후에는 총리 경호실장, 대테러 사령관, 육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군부사령관을 거쳤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사성 장군으로 진급했고 7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세습이었습니다. 같은 해 훈마넷은 캄보디아 제33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과거 훈센이 했던 그 약속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나는 지금 총리이지만 2023년 이후에는 총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2040년에는 총리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다. 훈센은 정말로 권력에서 물러났을까요? 아닙니다. 2024년 2월 상원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인민당은 58석 중 55석을 차지했죠. 훈센은 상원의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62표 중 62표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런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은 처음이다. 캄보디아 국제 외교를 더욱 발전시키겠다. 또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유학한 아들이 혹시나 서방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염려한 훈센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아들 훈 마넷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권력의 역할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아직까지 캄보디아의 권력은 훈센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는 훈센 일가의 사이버 범죄 집단 유착 문제가 국제적으로 불거졌습니다. 훈센의 조카 훈토가 대주주인 금융회사 후이원페이가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플랫폼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2021년 창사 이래 27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에서는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훈센은 200만 명을 학살한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린 영웅이었지만 38년간 독재하고 권력을 세습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죠. 폴포트가 폭력으로 지배했다면 훈센은 제도와 법을 이용해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영웅으로, 아니면 독재자로? 권력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영웅과 독재자 사이의 경계는 얼마나 얇은가? 캄보디아 이야기였습니다.